앞편을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으면서 끝내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면 다시 찍고 싶어질까 봐 안 보고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실 쪼개는 건 민망해서 그러는 건데 이 판단하고 아카데미는 정말 저에게는 가장 민망한 챕터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기 글이 3개 실려 있는데 제일 어렵게 쓴 거 혹은 객관적이지만 중립적으로 쓰려고 한 글, 이런 1 번, 3번 글처럼 요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판단과 아카데미 쪽에만 들어오면 자꾸 이 2번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인칭 화자로서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객관성이란 게 확보되기 힘든 판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생각해 밖에 뭘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스스로 참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대체 판단에서 왜 그 누구도 예전 그린버그 이전처럼 객관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조차 않으려고 하는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네 424쪽 첫 문단 네 보시면 좀 나와 있습니다. 비평은 비판적인 통찰이나 감시관, 평가를 하는 결정 대신에 문학적인 서술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냥 마치 썰 풀듯이 그냥 막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 판단의 미적 판단의 기준은 이거야라고 막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원인은 다양한데 가치를 중재하는 데 미술 시장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거. 그러니까 "이 작업 엄청 좋아."라고 말했지만 그 작업 못 사줄 사람의 "엄청 좋아"보다는 네 그냥 그 작업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커지고, 그리고 그렇죠. 작가도 우쭈쭈 많이 해 주는 비평가보다도 예 작품 사 주는 컬렉터가 더 중요하고 네 표피적으로는 그렇고, 더 심층적으로 봐도 미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판단과 비평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개인 의견 개진의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예전에는 테니스 심판이 의자 위에 앉아서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 시절이었지만 요즘에는 그 개개인의 전문가적이지 않은 개개인의 의견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다수의 참여 유도가 더 중요하고 이런 느낌 많이 받죠. 근데 이 판단이란 부분에서 판단과 민주화는 상당히 모순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이야기할 때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네 민주화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99 명이 정답이 2 라고 말해도 단 1 명이 정답이 0 이라고 했는데 그 논리가 맞으면 0이 정답이지 다수결에 의해서 정답이 바뀌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분야에 많이 이제 판단이라는 것을 더 연결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학문이 아니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관적인데 거기에 최근 사회 분위기는 100년 전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이 민주화되었습니다. 민주화 정말 많이 되다 보니 이 부분에서 그 누군가의 권위적인 판단 혹은 기준을 삼을 만한 판단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란 키워드도 항상 어 예술에서의 민주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혹은 판결을 내리던 비평가의 역할 대신 큐레이터가 부상한 거, 이거 역시도 큰 네 차이입니다. 언뜻 한번 베니스 비엔날레 이야기하면서 얘기 드렸을까요? 예전에는 자기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기획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을 더 좋게 봤다면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함께 뛰고 같이 기획하는 사람이 작가도 하면서 큐레이터도 하면서 비평도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가 변했죠. 이렇게 문장으로 써 놓지 않더라도 사실상 여러분이 그냥 피부로 어느 정도는 느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너무 낯설다. 네. 정말 오늘 처음 듣는 소리다.
"아 그래? 비평과 판단이 이렇게나 기준이 없어졌다고 모두들 얘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상명대의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요. 네. 제가 자꾸 걱정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학점을 달다는데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의 주제도 판단 아카데미 그리고 기말고사인데 이 기말고사 진짜 너무 아이러니한데 학점 주는 사람이 점수 안 중요하다고 하는 말처럼 사기꾼같이 들릴 말이 없긴 하지만 네. 단 한 번의 학점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미술판의 흐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엔날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 들었는데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안 갔다 온 사람 중에 제일 재밌는 글을 내준 학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상명대학교에서 단체로 비엔날레 관람을 가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날 뭐 수업 다른 거 빼지기도 뭐하고 해서 "안 가요."라고 안 갔대요. 그랬더니 우리 이인범 선생님께서 1년 내내 놀리셨대요. 그 비엔날레도 안 봤고 안 본 분 "아 비엔날레 이거 좋았는데 못 보셨죠, 못 보셨죠." 이렇게 1년 내내 놀리셔 가지고 '다음엔 꼭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댔는데 그것처럼 네 수업에서 지금 어 점수 쪼끔 더 받는 것보다 사실은 비엔날레 보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점수 주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참 타당성이 없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어 네 그렇게 하나마나로 들릴 그런 이야기를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느낌은 '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피리라는 중국의 이론가가 중국의 대학 교육에 대해서 썼던 부분에서도 반복해서 나와요. 딱 집어 읽어 주려고 말을 하면서 막 책을 넘기는데 빨리 안 찾아지는데 그 글에 보면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대학들이 이 뭐 천안 이런 데다가 조치원 막 캠퍼스 많이 두잖아요. 상명대학교도 저는 와 가지고 "왜 사진과 학생들이 안 보여?" 그랬더니 캠퍼스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캠퍼스에다가 내려보내는 현상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은 특히나 실기실도 많이 차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골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도시와 떨어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내내 작업하고 수업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빡빡해지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를 보러 갈 시간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도 서울 시내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 와서 사람이 생활 습관이 변하고 성격까지 바뀌는 걸 느꼈는데 어 그 뭐랄까 미술의 현장의 흐름에서 좀 멀어지고 진짜 학교가 오롯이 학교를 위한 그런 공간에 자기가 맞춰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을 필이라는 저자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도심 안에 있는 것과 캠퍼스 안에 있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지방의 캠퍼스에 그러니까 내려가 있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의 생활을 미술 대학 생활의 대부분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학교가 100%인 대학 생활이 어 '위험한 생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누군가에게는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네 학교 구성이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 어쩌겠어요. 이건 뭐 네 뭐라고 하면서도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특히 정말 이상적인 거는 저기 안톤 비도클이라는 사람이 쓴 제도권 밖의 예술 이것도 미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제도권 미술대학 바깥의 미술 교육 얘기를 해요. 531 쪽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이 사람이 어 되게 좋게 했던 나이트 스쿨이라는 그 조직체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오고 싶으면 와서 수업을 듣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531쪽 제일 아래에 문단 보시면은 또한 우리의 학교 프로젝트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성격의 학교가 아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면서 쭉 말을 해요. 그냥 수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가면 그만인 거죠.
진짜 제가 원하는 너무나 원하는 저는 약간 기겁을 하는 게 대학생이 저기 그거 있잖아요. 뭐 출석을 체크받으려고 선생님이 블루투스 뭐 이런 거 텄을 때 문 앞에서 출석만 하고 도망가려다가 그 정말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헷갈리는 게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여러분은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고객님이에요.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학교에서 돈을 월급을 받고 있는 한 학기 내내 상명대학교를 못 가서 가끔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그 높은 상명대학교 써진 걸 보면서 "안녕. 월급 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그냥 지나다니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고용되어 있는 을의 입장인 거고 여러분은 어쨌거나 돈을 내는 사람 갑의 입장인데 학점을 따고 졸업장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근을 우리 고객님은 밥을 먹다가 먹기 싫으면 반만 먹고 남기고 나가 버려도 되는 게 고객님이시잖아요. 네. 시간 강사는 그럴 수 없어요. 수업하다가 "아씨 오늘 애들이 저기 상태도 안 좋고 졸고 짜증나. 씨 그만 가르칠래."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돈 버니까. 하지만 여러분 입장은 그건 아니에요. 째려면 얼마든지 찔 수 있는데 그 학점이란 알딱꼬리한 것 때문에 그러겠죠. 어쨌건 저의 상식에 많이 충격을 준 행동이고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진짜 교육이 좋아서 학생들이 학원에 돈을 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뭔가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돈을 내고 오는 시스템이어야지 돈을 내놓고 출석만 하고 삥땅 치고 싶은 그런 거면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언뜻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필수 과목을 정말 하고 싶지 않다. 필수 과목을 하면 억지로 와서 꾸역꾸역 싫은데 오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러면 저는 뭐 출근 도장을 찍어주는 사장님 같은 역할? 그래서 이놈이 지각을 했나 뭐 우리 회사를 열심히 다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꺼이 듣고 싶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간접적이네요.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표의 여지가 크지 않으면 선택이 필수처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너무 개인사를 뿜뿜해서 자꾸 그런데 저기 판단의 두 번째 글 프랭크 스미젤의 글과 그리고 미술학교 아카데미즘의 두 번째 글 제도권 밖의 예술 안톤 비두클의 글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이제 얼굴을 못 보고 한 학기를 마치려다 보니까 그냥 이 이야기까지도 마저 할게요. 1인칭으로. 그냥 뭐 지도 교수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아마도 이번 학기에 저랑 이렇게 동영상으로 소통을 하시다가 그냥 끝나고 평생 영원히 다시 저랑 안 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몇 명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시간 강사한다는 게 그런 식의 인연들이 계속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집을 정리를 해야만 해 가지고 막 5년 전에 했던 출석부 같은 거를 이제 버려야지 이제 다 싸질머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버리려다가 쭉 애들 이름을 보는데 몇 명은 기억이 나지만 정말 저도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그때는 이제 이름 다 외우고 이렇게 나름 막 친하게 지냈는데 계속 학생을 받고 계속 전시를 보고 이제 내 머리에 용량의 한계는 있고 그러면서도 추석부 뭐 이름을 쭉 보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막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어쩔 수 없구나 그랬는데 그건 그냥 당연히 직업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대학 때 저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뭐 누가 저를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게 살다가 또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다시 기억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의 이제 개인적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재밌는 교양 수업을 이제 애들끼리 막 얘기가 돌잖아요. 여가 생활과 레크레이션하고 대중음악의 이해가 되게 인기가 높은 과목이었는데 여가 생활과 레크레이션은 스포츠 댄스를 추는 거여 가지고 남녀 간에 손잡고 춤추니까 애들이 좋아했었고, 그리고 어 대중음악의 이해가 진짜 완전히 신선해서 그건 요즘 말로 하면 광클릭, 진짜 수강 마감이 너무 빨리 돼서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 성공을 해 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 가르치셨던 강사분이 강헌이에요. 근데 그분의 수업을 매우 재밌게 들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당연히 잊어버렸죠. 제가 그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어 불과 2-3년 전이에요. "야 혜성아, 너도 대학 다닐 때 대중음악에 의해 듣지 않았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들어서 그 선생님 완전 쌍또라이였어.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맨날 술을 먹고 그다음 날 오는 티가 너무 나요. 가까이 가면 술 냄새 아직도 있는 거 있잖아요. 얼굴이 상태가 막 전날 폭음, 그 상태로 와 가지고 대중음악의 이해를 가르치는데 수업은 너무너무 재밌고 재밌는데 배울 것도 꽤 있었어요. 저는 재즈의 어원을, 재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선생님이 "아 씨발 졸라 꼴려."라는 그런 어감의 말이다라고 해줘 가지고 그게 너무 비속어인데 좋아 가지고 그 옛날 투지폰에다가 그 바탕 화면에 딱 텍스트 몇 글자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자기가 막 죽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너무 담배 피고 싶다. 쉬자, 쉬자." 이래 가지고 쉬는 시간 가 가지고 막 담배 피고 돌아오고 정말 이상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요즘에 어 베스트셀러 1 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음악에 의해 가르치는 대중음악 평론가였거든요. 대중음악 책이 베스트셀러 1 위를 할 수가 있어? 과목 그 특성상 그건 마치 현대미술의 쟁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 몇만 부를 팔았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 수업 해 봐서 알지만 관계의 미학도 절판됐고 1985년 이후에 미술 이론도 절판됐고 이게 현황인데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음악책이 아니야. 사주책을 썼어." 사주팔자의 그 사주? 그랬더니 맞대요. 바로 이 책입니다. 1 권, 2권 다 샀어 내가. 네. 명리라는 책을 써 가지고 김어준이 하는 벙커에서 좌파 명리라고 팟캐스트를 했는데 대박이 나 가지고 "책을 그렇게 팔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완전히 잊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촤르륵 돌아오면서 제가 집에 와서 팟캐스트를 들어봤죠. 동명이인이 아니고 그 사람 맞더라고요. 양력을 봤더니 그 나이대에 거기서 강의한 게 나와 있어요. 제가 들었던 그 강의가 양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도대체 어쩌다가 대중음악 평론가가 사주쟁이가 됐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저를 가르치고 몇 년 뒤에 갑자기 뭐 뇌혈관이 어디가 막혀 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뻔하고 뭐 어쩐저쩐 사연을 겪다가 '아 사주라는 게 그냥 미신이 아니고 통계이며 믿을 만한 구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도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 누워 집에 들어 누워 1-2 년간 사회생활을 못 하는 동안 뭐 자미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역학책을 그렇게 드립하고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경지에 올라서 이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듣는데 제가 수업 들었었을 때 그 말투가 고대로 다시 들리는 거예요. 십몇 년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 목소리에 그 말투를 다시 듣는 순간에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는데 그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강원 쌤 진짜 뚱뚱하고 진짜 막 생기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좀 웃기고 또라이인 강사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별게 없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사도록 뭔가 꽝 하고 울리는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까 음
그 사람은 대중음악의 이해를 똑바르게 잘 가르치진 못했지만 저희 막 기말 발표로 어떤 애는 심수봉, 어떤 애는 서태지, 저는 조용필을 발표를 하라고 막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되게 재미있긴 했는데 선생님이 맨날 술 먹고 맨날 컨디션 안 좋아 가지고 헛소리 하다가 진도 못 나가 가지고 심지어 저는 발표 준비를 다 했는데 시간 없다고 발표시키지도 않고 레포트만 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개판이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재 450쪽 보면은 앤디 워홀은 팝아트란 뭘 좋아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판단이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정도로 뭘 사랑하는 거다. 나는 이러한 사랑을 실행하는 것으로 동시대 미술의 무질서한 확장을 끌어안으려 한다. 하면서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칸트를 배제하려고 했지만 이건 결국 칸트가 아닌가. 네, 이 문을 보고 싶으시면 바로 앞에 후앙이비스가 훨씬 더 칸트에 대해서는 잘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 주체로서의 판단 말이다. 네. 이 판단 이야기하면서 계속 칸트가 언급되는 게 칸트가 쓴 비판 3개가 있잖아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네. 이게 보통 순수이성은 이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실천이성은 도덕에 대한 거, 그리고 판단력 비판이 미학과 관련된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요 판단을 얘기하는데 이 판단이라는 것이 미적 감성은 모두 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보편적 주체로서의 미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 보편적 주체로서의 미적 판단이라는 건 개인의 이익과 연루된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그걸 하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좋아하면 그거는 이 미적 판단이 아닙니다. 전혀 자기에게 이익 같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미적인 판단으로서 보편적 주체로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칸트인데 그거가 동시대 미술에서는 완전히 많이 무너졌어요. 엄청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글의 저자는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스미젤이 보기에는 새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판단이란 게 다른 사람조차도 그것에 감명을 받아서 아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감동 혹은 설득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보편적 주체로서의 판단을 유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또 되게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명리책을 사고 느닷없이 사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본원이 무토더라고요. 네.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 사람에게 설득이 되어서 '아 그래. 한 번쯤 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과 열정이 보였던 포인트 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까지도 있다라는 생각은 진짜 못 했는데 판단 그렇고요. 판단과 연결되는 교육에서도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게 사실 미술에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 없는 학문인데 정답도 없는데 뭘 가르칠 수 있어라는 거에서 제가 겪었던 무언가가 제가 매우 사랑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쪼끔이라도 설득력이 있다면 그게 다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그냥 저 스스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강원 선생님은 절 절대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 한 달만 지났어도 절대 기억을 못 했을 거고요. 그냥 뭐 그 옛날에 배웠던 수많은 제자 중에 제가 있는 건데 지나고 보니 그래요. 제가 가끔 개그치고 헛소리하고 그 태도 하나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지만 내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잠자는 건 더 화가 나.'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이 알게 모르게
배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보고 제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었던,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부분을 뒤늦게 10수년 뒤에 팟캐스트를 듣고 사주 공부를 하다가 조용필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조용필의 명식도 다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걸 보다가 '아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뒤늦게 알았는데, 여러분도 기말 레포트로 내가 이런 미적 판단을 하게 됐던 그 이유를 한번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나에게 어떤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런 작업은 좋아하고 이런 작업은 싫어하게 됐는가라는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